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울시국지재단 선임연구원이신 홍인주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대관 홍인주입니다.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스웨덴의 통합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제 그 불건화와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불건화, 민영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한 큰 이런 카테고리나 지향점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원고를 읽어보면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이 스웨덴의 통합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발표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이제 지방자치가 1991년에 새 코민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두 개의 자치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란스팅과 꼬민이 있는데요. 란스팅이 이제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과 공공의료,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란스팅을 통해서 소득세가 거치고 그거를 가지고 꼬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여하고, 그리고 꼬민가 이 란스팅 중심으로 하다 보니 란스팅에 따라서 소득세의 격차가 생기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보완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관련된 밸런스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기만의 모델로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민에서는 기초지자체니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될 텐데 주택, 도로, 상수, 폐수 처리, 학교, 공공복지, 노인복지, 아동보육과 관련된 공공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아들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했고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뒤쪽에 보시면 일단 그 스웨덴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급여하고 전달 체계, 재원을 소개하면서 돌봄 서비스 전반을 좀 소개하고 계신데요.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특히 이 그 통합돌봄과 관련된 모델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의 분절성과 파편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절성과 파편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관련 부분을 조금 논의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 에스더 모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에스더 카페가 있고, 또 훈련 프로그램, 또 전략을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 에스더 코치가 나오는데 좀 그 전반적인 핵심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에스더 모델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달 체계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계를 통해서 입원과 퇴원 절차를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합 돌봄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그리고 특징적으로 탈중앙화하고 지방분권화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스웨덴의 관점에서 물론 란스팅인데 서울시의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중앙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논의 사항들이 조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돌봄 정책에 좀 더 소개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스웨덴의 돌봄 서비스 재정 구조가 노인 장기요양, 건강보험, 돌봄 서비스 재정이 거의 국비로 세비로 운영된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일부 서비스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광역지자체가 소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국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이 소득세 형평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모두 무료는 아니고 본인 부담 금액이 전체 5에서 3에서 5%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요양 고민 부담금에 비하면 굉장히 부담 비율이 낮죠. 스웨덴의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을 한국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세비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냐에 관련된 것일 텐데,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은 분명하게 지자체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돌봄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인 이 장기요양은 보험공단이 보험자이고 보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민간을 중심으로 한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죠. 사실 민영화라는 이야기를 아까 이제 그 아델 개혁을 통해서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는 법인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서비스의 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웨덴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질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가가 정해져 있는 준 시장으로 설계되어서 우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바우처나 노인만족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준 시장 방식의 운영 과정에서 민간 기관들을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건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체가 실제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초소득제를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요. 이 분담금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매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재원이 모두 다 보험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랑 세비가 같이 결합된 세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에서 모두 다 보험으로 방식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급여 내용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를 둔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있고, 노인만족 서비스는 자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렇게 좀 완전히 세비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시설을 설립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조금 법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오히려 기능이 조금 약화되었고요. 그 외에도 좋은 돌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도, 장기요양 지원제도 이런 걸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스웨덴의 란스팅단인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제도들도 지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한국은 다르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수준이 한국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전달 체계 관리를 위임받는 방식으로 책무와 이런 방향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연구적으로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에스더 모델에서는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통합화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과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통합 관리를 위해서 돌봄 매니저가 이제 마련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이 중층적이고 이제 파편화된 서비스를 가장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돌봄 매니저의 기능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 체계 간의 협력과 서비스 운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통합 돌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은 유효합니다. 계속 시범사업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윤정부에서도 통합 돌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 매니저와 관련된 역할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모델에서 한국의 이 돌봄 매니저에 대한 것들을 좀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관련된 통합 돌봄에 대한 필요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통합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에스더 모델에서 나왔지만 퇴원 환자나 재활 환자들이 지역사회의 중간직도 나왔는데 서비스 사례 중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통합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퇴원 환자와 재활 환자를 위한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사회 AIP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제가 뭐 식사, 청소, 집수리, 빨래, 이동지원, 간병 등등으로 목록화하기는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 내용으로는 좀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도 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통합돌봄은 무엇보다도 전달체계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이 보건과 복지의 분절 문제는 굉장히 분명한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이것은 계속 이제 한계인데요. 사업층 단위가 통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더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이나 협력 방식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정책 자체도 여전히 이제 신청 중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각각 개별화되어 있다 보니 통합성과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접근성 매우 낮은데요. 특히 우리 이제 지자체의 전달체계나 서비스 운영 방법도 송파 세모년 이후에 찾아가는 복지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한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지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스더 무대에서 지금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이 직접 많은 연구와 현장에서 보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제한점들을 에스더에서 합의를 찾아내는 것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용규 지금 한영근 우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박규영 박사님이 제시하신 기초생활정책수급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진행해 관한이고 사회생활 정보가 말씀하신 보살을 확보했을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쓴 대로 연구문제 각각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문제가 소득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소득 인정이 기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소득 재산 개인의 차이나 소득 인정의 차이는 좀 새로운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 가구주가 일반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성 가구주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좀 발견된 거는 남성 가구주가 수급권자일 때 여성 가구주가 수급권자의 가구보다 더 취약하다는 거죠. 가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다른 요인들이 같이 될 것인가,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정보에서 이제 기초 연구자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만 이제 연령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수급자가 많다는 건데 노인 수급자가 많다는 그러니까 연령 올라갈수록 수급자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노인 수급자가 많거든요. 어쨌거나 이 비교문서 결과를 봐서 노인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 수급자를 분리했을 때 그 연령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한번 다시 분석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고요. 또 이제 장애로 인한 근력에 대한 근력 상실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는데 수급자 판정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데이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연령과 장애를 그래서 교차 분석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더 괜찮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문제 2번입니다. 연구문제 2번의 경우는 재산보다 소득의 소득 탈락률가 크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급자 탈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다뤄졌던 이 재산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0년 이상 문제로 지적되었던 이 재산의 소득 환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결과를 보여요. 근데 이 결과는 사실 연구 문제 3번에서 보여준 결과랑 좀 배치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아마 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재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 재산 가치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진입한 거기 때문에 그 소득이 더 영향을 줄 거고 오히려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비판적인 문제를 취해왔던 거라 이런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소득이 탈수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미 수급자라고 들어왔을 때는 소득이 적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왜 이 소득이 탈수급에 영향을 주었을까? 탈수급에 영향을 준 사람들만 탈수급한 사람들만 다 따로 나눠서 봤을 때 이분들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소득 인정의 한계가 경계선 수준은 아니라는데 한번 다시 연구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고요. 연구 문제 3번입니다. 연구 문제 3번이 이번과 이제 차이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연구 문제 3번에서는 수급 탈락에 다시 자동차가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 사실 재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인가, 이 중요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이제 이 자동차의 부분을 어떻게든 또 20년 이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이건 이제 이 연구 안에서 이 자동차의 부분을 좀 더 잘라서 분석을 하는 추가적인 다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급 탄력을 못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소득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소득이 적기 때문인데 그리고 재산 분야에서도 당연히 재산이 계속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작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수급 탄락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수급 밀집 비난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를 가지고 무언가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제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제 토론론에 제어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어를 찾지는 못했는데 무언가 제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탈수급을 어떻게 시키는 게 중요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탈수급에 있는 건지, 정책의 목적이 탈수급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을 보장시키는 거에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소득이 계속해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탈수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 관찰 결과는 사실 이 연구 관찰 결과는 그러한데, 이 연구의 관찰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폐소득세를 활용한 수급액을 올려주는 이렇게 이제 정책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하지 못한 거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 처음에 박근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LPA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모든 분석 방법을 다 써도 수급 탈락자와 수급자라는 특성 차이를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 탈락자랑 수급자는 사실상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을 탈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해서 막 제안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연구가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좋게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한분에 바로 우리 장예서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원리에서 장희선입니다. 먼저 2023년 한국통합사회 관리학회 총계학생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발표였던 유아교사의 갈등관리위원회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행동무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그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일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아동 관련 보육교육기관의 더 폐하고 필연적인 결과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정서에서 이제 원화 모습을 고민하고 유치 경쟁을 보여야 하는 많은 어린이집들의 상황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가 그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런 이제 국민들의 좀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원에서 갈등 경험이 있는 학부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갈등 경험이 그러니까 있지 않다고 응답을 하고는 본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뭐 애초에 처음에 물었을 때 학부모가 그러니까 갈등 경험이 있다고만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에 재학 중인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이 갈등 간의 경험 자체를 모두 응답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번하고 2번의 경우를 정확하게 조금 나눔으로써 조작적인 정의가 조금 명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갈등 관리 유형 자체를 학부모가 아닌지 해서 이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고민할 것들은 학부모가 평가한 갈등 관리 유형이 실제 교사의 갈등 관리 유형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진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함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갈등 관리 유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가 먼저 신뢰도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갈등 관리를 이제 그 유형 그 관계 자체를 학부모와 정확하게 좀 좋게 형성했기 때문에 교사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양쪽 사이에 약간 양자의 방향성이 모두 성립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원을 재등록하거나 부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이제 갈등 관리 유형뿐만 아니라 아동 자녀 요인이라던가 원및 원장 요인, 교사 요인, 물리적 요인 등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의 갈등 관리 유형을 본 연구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갈등 관리 그 변이 자체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아동 관리 부자문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든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는 아동 관리 관점에서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개인의 갈등 관리 기술이 대상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즉 이제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 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이 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동과의 갈등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지금 아동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한 건 아니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측정한 것을 그런 의미에서 좀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조금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부모가 원을 이제 제목하거나 아니면 이 원을 뭐 좋다고 이제 추천하고 이런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와의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원의 분위기, 그다음에 교사와의 갈등 관리 자체에는 또 교사의 기질이나 직무 스트레스, 교사의 아동 비율, 그다음에 아동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지 체계 등이 조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제3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거리, 집 근처라든가 뭐 직장 근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인들이 통제 범위로 고려됐는지, 만약에 고려되지 못했다면 왜 고려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함께 다뤄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연구 결과, 즉 교사 갈등 관리 유형의 그 영향과 그에 따른 재원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형과 타협형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그거 자체가 어떤 부모의 이제 원이나 이런 그 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제안해주신 5가지 유형 중에 통합형과 타협형 자체를 좀 권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배형이나 배려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위에서 아래로 나왔는데 그럼 배려형의 경우에는 좀 권장되지 않는 그런 갈등 관리 유형이 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교사의 갈등 관리 교육을 위한 수치 개선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교사나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러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연구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아동이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 내외의 요인이 함께 조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요인으로는 이제 학부모와 교사, 원장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의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원내 분위기나 원장님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학부모 교사 원장은 아이를 조심해야 되는 어떤 협력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체계 안에 관해 신뢰성을 쌓는 것이 조금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을 활성하고 어떤 서비스에 진짜 제공을 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의 치명적인 투자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의 수는 감소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서비스 질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아동과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동이라는 것을 조금 잊지 말고 좀 항상 아동 중심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의 함의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연구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어떤 갈등 관리 기술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어떤 지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 자체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토론자분들께서는 토론보다는 한편의 각각의 논문 발표하시는 것 같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우리 발표자분들에게는 정확히 2분씩만 필름에 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혹시 그 토론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에 대해서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국사회 지금 서울시하고 저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스웨덴의 나라가 그렇기도 했고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뿌듯한 면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울시에 하고 스웨덴하고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또 비교도 해주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지금 한국이 수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럼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그냥 음악이 시간이 나서 개인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일단 그 자리에 저희 안양대학교 홍세영 교수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함께 그동안에 계속 같이 준비했고요. 또 이런 사례 관리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교수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함께 이렇게 초대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도 실버문화드림 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한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산업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좀 그거와 반대 대척되는 결과들도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저는 이제 일단 확인조사 대상자라는 분석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조사 같은
확인해서 조사하는 거라서요. 이 사람들 기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문제시했던 자동차라든지 일반 주거용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적었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서 그 소득 항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국, 빨리 보겠습니다. 탈수국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제안할 때 탈수국이 어려운 이유가 이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탈수국이 아니고 행정적 탈수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락한 이유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없고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탈락한 요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계속 수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더 강화시켜서 행정적이든 진정한 탈수급이든 탈수급을 하는데 강화하는 요인으로 봐야 될지 이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해석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좀 향후에 주신 재원을 통해서 향후에 추가 분석을 해서 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이 조인상입니다. 네, 장희성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이들이 미래의 자산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출산 감소율과 더불어서 또 국가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부모와 아동과 교사가 함께하는 이 보육시설이나 또 유아교육기관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는 설명드린 대로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부모님이나 또 국가나 우리 교사나 전부 다 아동들이 잘 자라는 거, 잘 자라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서로 다른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장희성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동 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등 해결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또 국가에서의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이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의 가치자님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님들 계시신 것 감사드리고요.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 매끄럽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자율센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곧바로 우리 연구 윤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회장님이 하시기 전에 연구들이 우리 사진 한 번만 지금 죄송합니다. 찍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찍고. 잘